자, 그 다음에 여과작용하고 주거분리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해드렸어요. 여기 만약에 A라는 도시가 있어요. 기존 주거지역이 있고요. 한 20년 됐어요. 규모는 한 8에서 한 11평.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주거분리하고 여과를 얘기했을 때요. 상향여과 아시죠? 상향여과는 어떻게 진행이 돼요? 하위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무슨 계층으로? 상위 계층으로. 이거 개념은 다 기본적으로 정리해야 돼요. 하향여과는 상위 계층이 사용하던 게. 근데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하위 계층이 사용하던 게 그냥 넘어갈 수는 없죠. 그렇잖아요. 이게 뭘 거쳐야 돼요?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을 거쳐서 주거환경이 바뀌었을 때 여과가 진행이 되겠죠. 근데 여기 그 여과에서의 기본적인 조건은 뭐냐면 정부는 일정 수준을 정해주고요. 일정 수준 이상의 주택을 고가, 미만을 저가라고 그랬을 때 저가는 신축이 어떻게 돼 있어요? 금지되어 있다는 가정이에요. 그리고 고가하고 저가의 구분 기준은 면적 기준이에요. 13평 이상이면 고가, 미만이면 저가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지금 8에서 11평이면 저가주택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한 20년 동안 거주하는 과정에서 뭐가 늘었겠어요? 소득이. 그럼 조금 더 넓은 주택으로 가고 싶은데 현재 자기네가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역에서는 주거이동이 불가능해요. 근데 이쪽에 도시 안에 지은 지가 한 40년 정도 된 여기 판자촌이 있어요. 그러니까 40년 정도 됐으니까 주거의 효용이 다 됐다고 보고 여기가 재개발이 돼요. 그러면서 15평에서 20평형짜리 주택이 공급이 돼요. 신축으로. 그럼 당연히 얘네는 어떻게 됐겠어요? 비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중에서도 일부 소득이 높아진 사람들이 이쪽으로 주거이동이 발생할 수 있죠. 그걸 무슨 여과를 한다? 그걸 상향여과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여과? 상향여과. 기존에 하위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뭐가 돼서 재개발, 재건축이 돼서 새로운 주택이 공급이 되는 과정에서 이제 주거이동이 발생하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 외곽에 외곽에 하면 한 3평에서 5평짜리에 거주하고 있는 계층이 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방 한 칸에 살던 사람도 소득이 늘어나면 방 2칸짜리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방 2칸짜리 집은 시장에서는 생산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잖아요. 근데 기존에 여기 살고 있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이주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빈집이 생겼겠죠. 그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이걸 무슨 여과를 한다? 그걸 하향여과라는 거야. 기존에 누가? 상위 생각한 게 하위 계층으로. 이 사람들이 소득이 있으면 절로 가겠지. 일로 못 가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0평형대에서 30평형대로 갈 수 있어도 20평형대에서 예를 들어서 40평대를 건너뛰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게 무슨 여과? 하향여과를 할 수 있죠. 그럼 여기도 공가가라는 것도 여과를 진행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주거분리가 발생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면 주택이 오래돼서 이제 질의 변화가 발생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새롭게 공급되는 주택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은 저기가 주거환경이 양호하니까 절로 이주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 가지는 못하죠. 소득이 있는 사람은 가지만 소득이 없는 낮은 사람은 가지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과정에서도 도시 안에서 뭐가 발생하는 거야? 주거분리가 발생하는 거야. 고급 주택지역과 무슨 지역이? 저급 주택지역이 이렇게 분리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과라는 것이 진행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무슨 현상도 나타나요? 주거분리 현상이라는 것도 나타난다고 인식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어요? 주거분리라는 게 뭘 얘기해요? 주거분리라는 게 도시화 과정에서 고소득층의 주거지역과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이 분리되는 것을 우리가 무슨 분리? 그걸 주거분리라고 얘기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 주거분리는 외부 효과의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관련이 있죠, 외부 효과하고도. 여기 고소득층의 주거지역은 무슨 효과가? 주거환경이 정비가 잘 돼 있고 저소득의 주거지역은 일반적으로 부의 효과가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럼 외부에서 사람들이 이주를 해 들어올 때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주거환경이 양호한 쪽이 있죠. 네, 이걸 선호할 테니까 일로 빠질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일로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 외부 효과로 인해서도 주거분리는 또 발생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도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왔다는 얘기죠. 그렇죠. 주거분리가 발생하는 이유는 사람들은 정의 외부 효과라는 편익은 추구하려 하고 부의 외부 효과라는 피하려는 동기에서도 뭐는 발생할 수 있다. 주거분리는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거기 보면 19번에 여가현상이란 주택의 소등의 계층에 따라 상하로 이동하는 현상을 말하고요. 상위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을 하위 계층이 사용하게 됐을 때 이를 무슨 여가? 하향여가라고 하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4번에 고급주택 지역에서는 정의 외부 효과가 투입 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비용을 투입해서 계속해서 주택을 수리한다고 되어 있죠. 그럼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그렇게 했잖아요. 주거 형태를 이렇게 나눴을 때 여기가 경계가 있고 고급주택 지역, 저급주택 지역이면 경계라는 것은 주택이 존재하지 않는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담장이나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도 주거분리는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 있는 이 고가주택은 무슨 효과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주택 가치가 한 5억짜리면 주택 개량 비용을 한 5천을 투입하면 개량 후의 가치가 얼마? 6억. 그러니까 비용 대비 뭐가 커요? 가치 상승이 크잖아요. 이유는 무슨 효과가 있으니까? 정의 효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기다 비용 투자를 계속 하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저급주택 지역은 같은 5억짜리더라도 5천의 비용을 투입하면은 개량 후의 가치가 한 5억 2천. 그러니까 비용 대비 뭐가? 가치 상승이 크진 않죠. 여기는 뭐가 있어서 그래요? 부의 효과가. 주거 환경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내 집에 대해서 비용을 투자하더라도 그 이상의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가 없겠죠.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 주택 관리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계속 무슨 지역으로? 저급주택 지역으로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근데 경계에 위치한 이 저소득층 이 저가주택이 있죠. 얘는 전체적으로 할증돼서 거래되죠. 그렇죠? 뭐를 누릴 수 있어서? 정의 효과. 길 하나를 건너면 여기서 제공되는 마트, 공원, 뭐 각종 편익시설을 다 쉽게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할증돼서 거래되고 여기 경계에 인접한 고가주택이 있죠. 얘는 전체적으로 할인돼서 거래되죠. 얘는 이 효과가 나타나죠. 이 효과가. 그렇잖아요. 저소득층하고 인접해 있다 보니까 여기서 주어지는 폐해를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때 얘기했는 게 고가주택 지역은 왜 소음도가 조용하다고 그랬잖아요. 하루 종일 조용한 동네. 근데 여기 붙어 있다 보면 이게 소란스럽고 시끌시끌하고 또 가끔 놀러 올 거 아니에요. 같이 놀자고. 그러면 사람들이 원래 이게 계층 간에는 어울릴 수 있는 게 있고 어울리지 않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세상을 구축을 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소비 패턴이나 어울리는 사람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가 된다? 할인된다. 작년 문제가 이거였어요. 이거 바꿔준 거. 여기는 할인, 여기는 뭐가? 할증. 이거 맞추라고 준 거잖아요. 용어만 알면. 근데 문제는 그 이전에 있죠. 5년 전에. 똑같이 그냥 줬어요. 이건 할증, 여기는 뭐가 된다? 할인. 그때는 맞는 질문으로 줬고. 작년에는 이걸 바꿔서 한번 출제한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발생하는 게 이제 주거분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3번에 보면 주거분리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서로 분리된다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정리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20번에 야과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래서 1번에 보면 상향여가란 저급주택이 수선 또는 재개발돼서 상위 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것을 말하고요. 4번에 보면 상향여가는 소득 증가 등으로 인해서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때 발생하는 게 아니라 감소할 때 발생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요건으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21번에 가면 1번 지문 정도 확인하시면요. 하향여가란 상위 계층의 가구 이동에 따라 발생한 공가가 하위 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현상을 말한다 그랬으니까 맞는 표현이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게 되면 22번에 주거분리와 여가 과정에서 있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얘기했을 때 1번에 보면 도시에서 중고소득층의 주거지역과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이 서로 분리되는 현상을 그걸 주거분리라고 얘기하겠죠.
그리고 2번에 보면 주거분리의 원인으로 외부 효과를 들 수 있으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저급주택 지역에서는 부의 외부 효과 때문에 수선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수선해봐야 비용 대비 뭐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돼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5번에 가면 저소득층 가구들은 가능한 한 고급주택 지역 가까이에 위치하려 하려면 물론이고 이 중 선호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고소득층 주거지역이 되고 가장 낮은 지역은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된다. 뭐 이런 편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여기 고소득층 주거지역에 가깝게 입지하려고 그러냐면 뭐를 얻기 위해서? 정의 외부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가깝게 입지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주택이 어떻게 돼요? 비싸게 거래될 테니까. 그래서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고요. 3번에 보면 어떤 지역에 저급주택의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에 저급주택의 신축을 장려하는 정책이 활성화될수록 하향 여가는 활발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 자체가 잘못된 표현을 할 수 있죠. 저급주택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저급주택 신축을 장려하는 정책이 활성화될수록 하향 여가는 활발하게 진행이 된다는데 신축이 된다는 얘기는 개선을 시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하향적인보다는 상향적인 부분, 그다음 이제 주거에 대한 환경이 이제 달라지는 걸로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3번에 대한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고 문맥의 구성에서도 역시 그렇고요. 그래서 3번이 잘못되어 있는 거다. 근데 요즘은 여가하고 이 주거 분리했을 때 우리가 이제 요것도 얘기했었죠. 여기 있는 요 경계에 있는 요 지역이 있죠. 요 지역은 이 효과가 아니라 이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상향 여가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여기가 재개발돼서 상향 여가가 발생하는 거죠. 그죠? 그걸 시키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도시재생인데 도시재생을 하는 과정에서는요. 원래 있던 원주민들이 밀려나고 새로운 계층으로 이렇게 대체되는 게 도시재생이에요. 나타난 문제점.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번 정권에서 추진하는 게 도시재생 사업을 갖다가 5년의 기간 동안에 50조를 들여가지고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도시재생 사업을. 그런데 원래 있던 저소득층들로 배려를 해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고 새로운 계층이 유입될 수 있도록 이 주거 환경을 개선을 시키겠다는 게 취지예요. 그러니까 종전에는 우리가 도시재생을 하게 되면 이게 저소득층들은 혜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옛날 같으면 딱지 그냥 받고 밀려나면서 돈이 필요하니까 그냥 웃돈 조금 받고 그냥 그 입주권 그냥 넘겨주고 그러고 빠지는 게 대부분이었고 그래서 그냥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그 지역을 차지하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현상을 좀 완화시키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내용에 대해서 이론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정리는 돼 있어야 돼요. 그죠? 내용이 나오면 바로 이렇게 툭툭툭 얘기할 수 있도록. 그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리한 거고요. 그 다음에 23번에 가게 되면 조세에 대한 것이 있어요. 자, 우리가 조세에서 이거 배운 거 기억하시나요? 자, 조세의 전가와 기착 관계에서요. 조세의 전가와 기착은 수요 및 공급 곡선의 상대적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조세의 전가와 기착의 크기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 또는 얘가 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은 크다 작다. 얘가 비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은 어떻게 돼요? 크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탄소 비대라고 해줬어요. 기억하시죠? 이거 네? 그 대입을 하면 우리가 이제 문장 풀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일방 귀착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일방 귀착이라는 것은 한쪽이 모두 부담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 표현이 들어가요. 완전이라는 표현이. 근데 만약에 가운데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앞에하고 뒤에가 어떻게 돼요? 이게 같아진다고 그랬어요. 그죠? 중간에 완전 탄력적이 들어가면은 앞에하고 뒤에가 어떻게 돼요? 달라지죠. 기억 안 나시나요? 쟤는 기억이 나고 얘는 기억이 안 난다고요? 휴가 끝나고 와서 보자고요. 그죠? 지금 뭐
뭐 얘기해도 안 될 것 같고, 참. 자, 이게 왜 기억이 안 나냐면, 10번이 안 돌아서 그런 거야. 10번이 돌면 기억이 돼요. 그렇죠? 자, 만약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요게 수요 곡선이고, 이게 공급 곡선이에요. 이 상태에서 공급자에게 100원의 세금이 부과됐어요. 그러면 공급자는 이 세금을 누구에게? 수요자에게 이제 전가시키기 위해서 공급 곡선이 이렇게 이제 상방 이동하죠. 그래서 부과된 조세가 그대로 가격에 반영이 돼서 얘가 1,100원으로 상승했어요. 그죠? 그러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지금 100원 세금을 다 지금 수요자가 부담하는 꼴이 됐잖아요. 얘가 상승했기 때문에. 그럼 수요자는 이 100원의 세금 중에서 단 일부라도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세금 부담을 줄이려고 그러면 가격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100원 다 올라가면 내가 다 부담해야 되니까 가격을 떨어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가격을 떨어뜨리려고 그러면 수요가 줄어야 되잖아요. 근데 수요가 지금 못 줄잖아요. 완전 비탄력이니까. 그러니까 전에 그냥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수요자가 다 부담한다고요. 누가? 수요자가. 그러니까 얘가 완전 비탄력적이면 얘가 다 부담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자, 이번엔 공급이에요. 자, 똑같이 이한테 세금이 100원이 부과가 됐어요. 공급자에게. 그럼 공급자는 이 100원 세금의 일부를 누구에게? 수요자에게 전가시키려고 그러면 가격을 올려야겠죠. 가격을 올려야지 수요자에게 전가가 되니까. 가격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급을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완전 비탄력이니까 공급을 조정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부가전이나 부가후나 가격이 똑같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생산자들은 1,000원 받고 팔아서 자기가 100원 세금을 다 자기가 부담해야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앞에하고 뒤에가 같아지는 거예요.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면 누가 다 부담하고? 수요자가.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공급자가 다 부담하는 거예요. 완전 탄력적이라는 표현을 하면 반대란 말이에요. 앞에하고 뒤에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얘는 문장에서 당연히 준다고요. 그러니까 지음면에서 이렇게 수요가 완전 탄력적일 때 조세가 부과되면 누가 부담하겠어요? 그럼 공급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얘가 뭐라고 돼 있으니까 완전 탄력적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앞에 어떤 표현이 들어와도 여기에 공급이 뭐라고 돼 있고 탄력적이고 수요가 완전 탄력적일 때 누가 다 부담해요? 공급자예요. 무조건. 완전 탄력적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공급이 뭐가 됐을 때 완전 뭐가 됐을 때 비탄력적일 때 조세 부과되면 누가 다 부담해야 돼요? 그럼 다 공급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누가? 공급자가. 앞에 수요가 비탄력이든 탄력이든 관계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요것만 대입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조세 전가기책에서는 탄소 비대하고 이거. 요거만 하면 여기 조세 부담의 크기는 이걸로 구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해봤다 안 해봤다? 응? 이거 했다고요 이거. 응? 자, 조세 부담률의 크기를 우리가 할 때 이것도 기억이 없으시죠? 아, 그래요. 그래,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면 선생님 할 말이 없죠. 그렇잖아요. 그래요. 조세가 부과됐을 때요. 누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기냐의 크기는 수요는 공급의 탄력성의 크기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얘가 탄력적이면 얘 부담이 커지고요. 얘가 비탄력적이면 얘 부담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자의 부담도 똑같죠.
공급자는 역시 뭐에 의해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수요가 탄력적이면 예부담이 커지고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예부담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1,000원의 조세가 부과가 됐어요. 근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4고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이래요. 그렇죠? 그러면 수요자의 부담은 얼마가 되겠어요? 1,000원 중에. 수요자 보시면 자 얘가 4죠. 1이죠. 얘가 1이잖아요. 그러면 5분의 1이잖아요. 그럼 수요자는 20%. 그럼 얘가 4고 얘가 1이잖아요. 얘가 4잖아요. 공급자는 80%. 5분의 4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수요자의 부담이 작은 거는 얘가 더 탄력적이잖아요. 얘가 탄력성이 수치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수요자의 부담이 작고 공급이 비탄력적이니까 공급자의 부담이 더 크다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단순 대입이라고요. 단순 대입. 이렇게 하면 실전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모의고사에서는 어쩔 때 한번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했다 안 했다? 했다고요. 똑같은 수치를 내고 똑같이 해본 거예요. 그렇죠? 표정이.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세 쪽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라고 있죠. 기억하시죠? 네. 이게 무슨 논리예요? 토지 단일세. 뭐 그런 거예요. 다른 조세는 다 철폐하고 토지에만 100% 조세를 징수하게 되더라도 정부 재정은 충당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럼 왜 이 사람은 토지세만을 강조했냐면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은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 가장 효율적인 세금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시장 거래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이게 균형 상태다라고 이렇게 가정했을 때요.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공곡선이 상방 이동하면서, 그죠? 거래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고 가격이 어떻게 돼요? 상승하죠. 이 과정에서 거래량이 줄잖아요. 그러면서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한다고요. 이게 사회적 후생 손실을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정부가 부과하는 조세로 인해서. 근데 토지 자체는 어떻게 돼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조세가 부과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양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양의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 가장 효율적인 세금이 토지세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누가?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토지에 부과하는 조세는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걸 이제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죠? 그 시험에서 한 4번 헨리 조지의 논리는 등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헨리 조지는 그래도 기억하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참여정부 시절 때 헨리 조지 많이 나왔었어요. 그 당시에 저기 청와도 쪽에서 이런 어떤 이제 그 정책실장 뭐 이렇게 했던 양반이 지방 모 대학교 교수였는데 그 양반이 이 헨리 조지의 신봉자예요. 이론에. 어쨌든 그 당시에 그런 그 성향이 되게 강했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번 정권은 그때 정부하고 뭐 아주 단절돼 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기본적인 그 기조는 같을 거라고요. 그죠? 어쨌든 안 하는 두시라 이런 얘기죠. 그 시험이 안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또 인용이 됐던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제가 처음 얘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괜찮아요. 계속 그렇게 돌아야 돼요. 돌아서 기억이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돌아야지만 들은 거 또 듣고 또 듣고 해가지고 몇 번을 채우면 10번을 채우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휴가 갔다 오시면 그거를 더 채울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이제 모색을 해가지고 빨리 채워가지고 빨리 이 바닥을 떠야 되잖아요. 그죠? 예? 내년에 이 더운데, 내년에 덥기 때문에 학원에 오는 게 시원할 수는 있어요. 그죠?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학원 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에? 합격을 하고 집에서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집에서
편하게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쉬는 게 훨씬 좋은 일일 수가 있어요. 그죠? 네, 저기 또 날이 더워서 학원으로 왔다는 동 뭐 이렇게 해가지고 최소한 나오시더라도 재수업은 안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1차 이상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1차를 합격하면 재수업에는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자, 그래서 이제 23번에 조세 기능과 조세 부과 효과인데, 여기서 이제 3번에 보면 주택 임대 시장에서의 조세 증가는 수요와 공급의 탄력도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매매 시장에서의 조세 증가는 그러지 않다고 했으니까 틀렸겠죠. 이게 매매 시장이라든지 또는 임대 시장 간에 조세의 전가와 귀착의 문제는 항상 존재해야 하네요. 존재하죠. 어디에 따라?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그래서 그런 정도 구별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24번에 보시게 되면요, 납세무자가 공급자일 때 부과된 조세의 전가 현상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했을 때 1번에 보면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라고 그랬죠. 완전 탄력이 들어가면 앞에하고 뒤에가 달라진다고 그랬죠.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니까 전액이 누구한테? 소비자에게. 그렇게 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가시면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죠.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면 앞에하고 뒤에가 달라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몫은 없다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럼 전액 누가 부담한다는 거예요? 공급자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5번도 보세요. 가격 변화에서 공급량을 전혀 변화시킬 수 없다고 돼 있죠. 그 얘기는 그게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거예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앞에하고 뒤가 같다고 그랬죠. 전액 누가 부담해야 돼요? 공급자가 부담해야 되는데 소비자가 부담한다 그랬으니까 얘가 틀렸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내 요건은 그냥 간단한 거예요. 근데 출제자들이 그런 식으로 출제한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수요가 완전 탄력적일 때 조세가 부과하면 누가 부담하겠어요? 그죠? 공급자. 근데 소비자가 다 부담한다. 그럼 틀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왔던 선례도 있어요. 시험상에서. 그러니까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거예요. 오래 쓰지 않고. 그러니까 선생들이 알려주는 건 뭐냐면 1분 안에 효율적으로 지문을 판단할 수 있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론을 알려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게 우리가 학위를 따기 위해서 모인 것 같으면 이런 방법은 필요가 없죠. 정확한 이론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실전이다 보니까 요령을 가미시켜가지고 몇 분 내로, 1분 내로 문제 풀어서 40분 안에 6점 이상을 맞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얘기죠. 실제 공부는 합격한 다음에 열심히 해주시면 돼요. 그죠? 합격한 다음에 열심히 공부하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참, 그 뭐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거. 왜냐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힘들게 공부했는데 합격한 다음에 무슨 예비군의 신분으로 무슨 내가 총검수를 하겠냐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거죠. 자, 25번에 가시면요, 부동산 조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거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거기 5번에 가시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비탄력적이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이죠. 우리가 탄소 비대라고 그랬죠. 그럼 누가 더 많이 부담해야 돼요? 그 공급자가 더 많이 부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 나오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공급이 뭐라고 그러고 비탄력적이고 수요가 뭐라고 그래요? 예, 탄력적인 시장에서. 그러면 거기다 갖다 놓고, 그럼 누가 더 많이 부담해야 돼요? 공급자가. 이게 표현이 바뀌면 틀린 거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탄소 비대 논리니까. 그리고 이제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 논리에다가 하나 이제 더 해야 되는 게, 양도세의 동결 효과라고 있어요, 없어요? 이건 기억하시나요? 양도세의 동결 효과? 네. 이거는 오히려 주택가격 상승이나 토지가격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양도세를 중과세했을 때 거꾸로 토지가격과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게 뭐예요? 양도세의 동결 효과라고 그랬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택을 갖다가 뭐 한 1억에 샀다고 생각하세요. 1억에. 취득했어요. 근데 이게 6개월 후에 1억 5천 됐어요.
그러면 6개월 사이에 50%나 주택가격이 뛰었으니까 투기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고 정부가 양도세를 갖다가 20% 이렇게 과세한다. 만약에 이 사람이 이거를 판다 그러면 1억 5천에 매매할 때는 1억에서 1억 5천이니까 5천의 차익에서 20% 부과되니까 1,000만 원 세금 내야겠죠. 그럼 손에 쥐는 게 얼마예요? 1억 4천. 그러면 이 사람은 이 가격으로는 매매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1억 4천 받고 팔아서 다시 비슷한 규모의 주택 살려고 그러면 1억 5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손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이 시장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누가 해야 돼요? 매수자가. 더 주겠다. 팔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세금만 살짝 얹어서 더 파냐면 그렇지도 않죠. 그거 이상으로 매매가가 형성이 됐을 때만 주택을 거래하려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양도세를 중과세함으로써 무슨 효과가 있으면 동결 효과가 존재하면 오히려 주택 가격이나 토지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그래서 얘가 2번 나온 거예요. 2번. 한 번은 맞게 한 번은 틀리게. 그죠? 네. 그래서 거기 25번에 4번 지문에 가면 양도세가 중과가 되면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3번에 보면 조세부가는 수요자가 지불하는 세전 가격을 높이고 공급자의 수입이 되는 세후 가격을 낮춤으로써 조세 부과전에 비해서 균형량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감소시키겠죠. 자, 거기 보시면, 자, 칠판을 보세요. 원래 균형 가격이 요거였었죠. 조세를 부과하니까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하면서 조세 부과된 게 거래 가격에 반영이 되면서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면 수요자는 종전보다 지불하는 금액이 어떻게 돼요? 높아지죠.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거 받고 팔아서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공급자의 수익도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답이 3번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26번에 가면 부동산 보유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잖아요. 그죠? 거기 보시면 2번에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토지에 대한 보유세는 자원 배분 왜곡이 큰 비효율적인 세금이라고 했으니까 틀렸겠죠. 자원 배분 왜곡을 초래한다 안 한다?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은 4번에 임대인의 공급 곡선이 탄력적이고 임차인의 수요 곡선이 비탄력적이죠. 그럼 거기다 탄에다가 밑에 소 놓고 비에다가 대를 넣게 되면 누가 더 많이 부담해야 돼요? 임차인이 다 많이 부담해야 되는데 임차자에게 전가되는 부분이 적다라고 그랬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5번에 가면 헨리 조지는 토지에서 나오는 지대 수입을 100% 징세할 때 토지세 수입만으로 뭐를 충당할 수 있다? 재정을 충당할 수 있다라는 토지 단일세론을 주창을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장으로 넘어가시게 되면요. 27번에 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의 효과이다.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죠.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4번에 임대인의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 이렇게 돼 있죠. 완전 비탄력적이면 앞에하고 뒤에가 같아진다고 그랬죠. 임대인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누가 전액 부담해야 돼요? 임대인이. 근데 임차인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가면 재산세를 부과하면 세금이 반영이 돼서 주택 가격이 상승하니까 공급이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하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세가 부과됐잖아요. 그러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 부과된 조세를 어디에? 시장 가격에 반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거래량을 어떻게 해야 돼요?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야지 올라갈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공급이 늘어난다면 틀리겠죠. 네. 그리고 이제 3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한 거죠. 주택 보급률이 낮은 경우 임대주택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보다 비탄력적이라니까 틀린 거죠. 임대주택 공급률이 주택 보급률이 낮을 때는 대부분 수요가 비탄력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거 한 거 기억하시나요? 공공 임대주택의 공급이 있죠. 네? 네. 그는 민간 임대주택 시장에 임차자의 수요의 탄력성을 크게 준다고 그랬어요? 작게 준다고 그랬어요? 크게 해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해드렸다고요.
민간 임대주택시장의 임차자들이 있죠. 얘들은 대부분 비탄력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 월세를 올려달라, 내가 세금의 부담이 심하니까 일부 좀 나눠야겠다, 이렇게 하더라도 임차자들은 이거를 다 받아들인다고 그랬죠. 이거 왜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왜? 얘를 대신할 만한 대체제가 없다고요. 임대주택을. 그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임대주택 말고 우리가 텐트를 치고 살든가 컨테이너 박스에 들어가서 살 수는 있어요. 근데 주택에서 주는 만큼의 효용은 기대하기 어렵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임차자들은 다른 곳에 쓰는 돈을 줄여서라도 이거부터 맞춰주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대체제가 없으니까. 근데 정부가 이걸 지어주는 거예요. 뭐를? 공공임대주택을. 얘가 시장에 딱 공급이 되죠. 이게 낮아지죠. 왜? 얘가 대체제 역할을 해주니까. 그러면 임차자들의 수혜의 탄력성이 어떻게 돼요?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전가되는 현상이 완화될 수 있다 없다? 완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여기서 조금만 이거 하게 되면 일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계약 해지하고 다음번에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2년 끝나고 다음에 재계약할 때 재계약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일로 가겠죠. 일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인식만 조금 개선이 되면은 주택시장의 가격이 많이 안정화될 수 있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디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인 거예요. 임대주택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요. 근데 실상은 그렇잖아요. 주택이라는 게 내가 사는 동안에 거주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걸 이제 꼭 재산상의 가치가 연결하고 그거를 내 자식에게 물려주고 뭐 이런 것들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 때문이지. 이것만 개선이 되면 틀려질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7번에 1번 지문에 가면 공공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해서 공급한다면 임차인의 수요 탄력성을 상대적으로 크게 해서 재산세는 임대인에게 상대적으로 많이 귀착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풀어보고 오신 거는 맞죠? 예습은. 그죠? 가끔가다 깜짝깜짝 놀라게 해가지고 그래서 어이간 공급자 입장에서는 유리하죠. 세를 놓기가. 왜냐하면 대부분의 후진국이나 이런 데서가 주택보급률이 낮아요. 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택 공급이 많이 없다는 얘기죠. 주택 보급률이 낮다는 얘기는 기본적인 필요 주택 수가 적다는 얘기예요. 현재. 그러니까 1가구 1주택의 문제가 아직 해소도 안 돼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후진국에서는 양적인 주택을 양적으로 팽창을 시키는 데 주력을 하죠. 주택 보급률을 늘리는 쪽으로. 근데 주택 보급률이 적게 되면은 임차자 입장에서는 직구하기가 참 힘들어지죠. 네. 그래서 예전에 참 우리가 그랬잖아요. 집 없는 서름이라고. 그러니까 세입자들 옛날에 우리가 고은인 세대를 보게 되면 월세를 전전하다가 조금씩 늘려가지고 나중에 자기 집을 사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봤을 때는 지금의 부모들이 갖고 있는 재산 상태, 부를 보게 되면 그냥 쉽게 얻으신 것 같은데 그 양반들 입장에서는 젊은 시절에 많은 고생이 있었다는 얘기죠. 예전엔 참 그랬다는 얘기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8번에 가시면 조세 부과의 주택 시장에 대한 영향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거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을 때요. 거기 보시면 5번에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수요자 부담은 커지고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공급자 부담은 커진다 그랬으니까 얘는 뭐 당연히 틀렸겠죠. 그 다음에 이제 29번에 가면 그래프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이거 지금 안 지고 이렇게 버팅기고 있는 거예요. 괜히 안 주는 게 아니라 문제가 거기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P0하고 Q0 있죠. 조세 부과 전에 균형 가격과 균형량이라는 거죠. 여기 있죠. 여기 P0, Q0. 하얀색으로 된 거. 여기 주세 부과 전에 뭐 표정을 보니까 다시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조세 부과 전에 균형 가격하고 이제 균형량 상태를 얘기하겠죠. 그러죠? 예. 근데 이제 조세를 부과하잖아요. 공급자에게. 그죠? 여기다 텍스를 부과하게 되면 공급공선이 이렇게 상방 이동하겠죠. 그래서 거래량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 보면 2번에 조세를 부과한 후에 균형량이 Q1으로 감소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Q1 이렇게 줄어든다는 거죠. 이게 감소했으니까 가격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그럼 여기다 이제 부연적으로 하면 이런 얘기죠. 시장 가격이 얼마였는데 1,000원이었는데 100원의 세금이 부과됐어요. 그러면 얘가 거래량이 줄었으니까 가격이 올라가겠죠. 예, 그러니까 가격이 얼마? 1,050원으로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러면 수요자의 부담이 요만큼 늘어난 거죠. 그럼 공급자는 1,050원을 받고 팔아서 얼마 세금 내야 돼요? 100원 세금 내야 되니까 공급자 가격이 이렇게 P2가 되겠죠. 즉 얼마? 950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결국은 거기 단위당 P1에서 P2에 대한 뭐가 부과됐다는 거예요? 조세가 부과됐다는 거죠. 100원 세금이 이제 나눠서 전가가 된 거니까 수요자가 50원, 누가? 공급자가 50원. 그러니까 요만큼의 조세가 부과됐고요. 이 그래프상에서 수요자의 부담은 P0에서 P2라고 돼 있죠. P0에서 뭐? P2. 이건 누구의 부담이에요? 공급자 부담이니까 수요자 부담이니까 틀렸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래프상에서 그렇게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가면 조세 부과 후에 수요자 부담 가격은 이전보다 상승하죠. 이만큼 올랐잖아요. 그죠? 공급자의 새우 가격은 이전보다 어떻게 돼요? 하락하겠죠. 이만큼. 그렇죠? 네, 그래서 틀린 게 4번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으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뭐 30번에 나온 거는 임대료 규제가 임대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 뭐 이렇게 가지고 기출 문제 나온 거죠. 예. 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요. 2번에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때 임대주택의 질이 낮아질 수가 있겠죠. 4번에 보면 임대료 상한이 낮을 때 음성적 거래가 발생할 수 있죠. 5번에 가면은 초과 수요가 더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표현은 다 깔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번에 보게 되면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이 단기적으로는 탄력적, 장기적으로는 비탄력, 그러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단기 비탄력, 장기 탄력적이잖아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옆에 가서 32번에 가도 똑같아요. 2번에 가면 임대료 규제하게 되면요. 이중 가격이 형성이 되겠죠.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 날 때는 질적인 저하를 초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처리할 수 있죠. 근데 5번에 갔더니 임대료 상한제 실시하면 초과 공급을 발생시킨다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초과 공급이 아니라 뭐? 초과 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깔리는 애들은요. 회가 바뀌어도 그냥 계속 나와요. 기본적인 거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만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계셔도 문제를 푸는 거는 별 지장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뒷페이지로 넘어가시면요. 33번 있죠.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을 때 2번에 가면 헨리조지 나와 있죠. 헨리조지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 수입을 100% 징수할 때 토지세만으로는 재정을 충당할 수 있으니까 토지세 위에는 모든 조세는 철폐하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22회 때 등장했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20회 이전에도 얘네가 한 3번인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22회 때 한번 등장을 했고 한동안 또 몇 회 쉬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여러분 시험에 한번 또 등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3번에 가면 지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퍼져 있는 상황에서 양도세가 중과돼서 동결 효과가 발생하면 지가가 하락한다고 돼 있죠. 틀렸잖아요. 동결 효과가 발생하면 가격이 상승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정도. 자, 여기까지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뒤에 투자론으로 가보시는 거죠. 투자론에 대한 거는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개요만 설명해 드리고, 우리가 저 별집 풀고 마무리 해드릴 테니까. 투자론에 대해서는, 목차가 2개예요. 부동산 투자 이론이 있고요. 부동산 투자 분석 및 기법이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 투자 이론에서는 주로 뭐를 배운다고 그랬어요? 투자 이론에서는. 여기서.
이거 하는 거예요. 위험하고 수익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중에 그 기출문제집 보면요. 출제할 때 가장 기본적인 제목이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다음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에 관계된 내용이다. 맞는 거 골라라, 틀린 거 골라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기본 요건을 알아야 돼요. 투자 분석 및 기법에서 이 투자 분석은 이걸 기초로 이루어져요. 뭐? 네, 투자 분석을 해서 이걸 파악하는 거예요. 현금 흐름을. 현금 흐름이 뭐 있겠어요? 현금 흐름이. 현금 흐름. 현금 흐름. 뭐 있어요? 뭐? 현금 흐름. 가능 총소득 있죠? 유효 총소득 있죠? 순영업소득 있죠? 세전, 세후 현금 수지 있죠? 걔네가 현금 흐름이에요. 그 파악한 현금 흐름을 얘들을 뭐를 하거나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판단하거나 아니면 얘들을 할인하지 않고 얘들을 승수나 수익률의 크기로 표시해서 그 크기만 가지고도 투자 판단을 하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할인기법이 여러분들 아시는 할인연금 수지분석법, 비할인기법의 대표적인 게 어림셈법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제목을 다 출제하겠죠. 네. 그리고 계산 문제가 한 두세 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개에서 한 7개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투자론에서. 그러니까 투자론도 뭐를 정확하게 아시면 용어를 정확하게만 이해하면 얘들도 괜찮아요. 알고 보면. 그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투자가 부담스럽죠. 여전히 금융도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간평이 또 괜찮냐면 걔도 또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결론은 그걸 많이 해야 된다고요. 보완을. 이게 휴가 갔다 오면 거기를 또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고요. 보완을. 이대로 또 방치하면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휴가 때 편안하게 쉬시고 선생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쫙 준비해가지고 하여간 쭉 해서 우리가 해볼 테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의지를 갖고 하셔야 돼요. 올해 나는 돼도 그만이고 안 돼도 그만이고 그러면 선생도 어떻게 해줄 방법은 없어요. 근데 올해 어쨌든 간에 나는 꼭 되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같이 돌아가면서 어쨌든 간에 점수 하나라도 더 맞아가지고 합격해서 이 바닥을 뜰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세종시 좁은 바닥에서. 어? 내년에 여기서 쇼핑 안 하고 대전으로 나갈 거예요? 어? 내년에 여러분들은 저기 1기 합격생이 돼서 내년에 저기 100일 남은 때, 그죠? 떡이라든가 과일이라도 갖고 와서 좀 후학들을 격려차 이렇게 참석을 해줘야 돼요. 그죠? 어? 문제 아시겠죠? 그래요. 문제 하셨고. 자, 잠깐 쉬었다가 별지 우리가 해보자고요.